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100을 밑돌았습니다. 2개월 연속 100을 밑돈 결과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가 고점을 찍은 것은 아니냐 하는 고점 논란이 한참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한국 경기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향후 진단해보고 또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응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메리츠종금증권 김민수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YG경제연구소 최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계속 우리 경제 문제 삼는 거죠?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경제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한국 경제가 상당 부분 지금 저조한 흐름들을 좀 낮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 7월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약 한 3개월 정도 수년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골드만삭스는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 팀장님. 네.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보는 것처럼 물론 먼저 네. 그거보다 먼저 그럼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보고 있는 왜 우리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빠요? 일단 좀 최근의 지표들을 좀 먼저 보면요. 네. 최근에 나왔던 산업활동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은 먼저 그 산업생산지수가 최근 연속 2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제조업이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공업 쪽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플러스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건설이나 제조업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경기가 좀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최근에 이제 3월달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면서 네. 설비 투자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뒤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네. 좀 그 경기가 최근에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단기 사이클로는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나와요? 꺾였어요 이미? 일단 재고 순환 자고수는 사이클로. 사이클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재고는 여전히 이제 플러스이긴 한데요. 출하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제 대부분 이제 제조업들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걸로 볼 수가 그러면 있고요. 그 사분면에 사사분면에 지금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 그럴 수 있는데 정확히 저도 이제 그 수치를 정확히 제가 보진 못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상 3개월 수년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게 7월 금리 인상 다 예측하고 있었던 건데 7월에 못하면 3개월 연기가 아니라 아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하반기 한 번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7월 달에 금리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결국 내년 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냥 수년되는 정도로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할 거다 또는 수년될 거다 아니면 올해 못할 거다? 글쎄요, 일단은 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수년되는 부분들로서 조금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의 지금 금리 격차가 지금 미국이 이제 6월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12월달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좀 예견돼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느냐 못 하느냐 또 그런 논쟁이 지금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10월 달에 마저 금리 인상을 못 하게 된다라면 금리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각종 신흥국에서 보여지듯이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글쎄요 뭐 제반 여건이 어떻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는 그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 쪽에 무게 중심 좀 두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한다고 보는 거예요? 못 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가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던데 요즘은. 예, 주식시장은 애매모호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꿀단지 아내들은 네. 어떤 된장처럼 좀 변화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뭐 개인적인 예측은 저는 하반기 한 9월 정도 네. 금리 인상은 한 차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지금 앞서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 보기죠. 어거지로. 그러니까 즉 최소한의 자본 유출은 나가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한 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을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게 그 지금 저쪽이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그 조선업 이렇게 분포돼 있는 동네하고 다음에 그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하고 군산이죠. 예. 네. 뭐 그런 데는 지금 무지하게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자영업들 뭐 다 죽는 소리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게 이제 고용 통계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고용 통계 중에 이제 신규 취업자 수가 이제 많이 줄어든 그 산업을 좀 보면은 네. 거의 뭐 도소매 쪽하고 교육 서비스 산업 쪽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고용 창출이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도매나 소매업 쪽이 결국 낮은 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근데 같고요. 그게 작년에 그렇다면 작년 경기가 피크였다는 건데 작년에도 금리 인상 한 번밖에 못했죠. 네. 그 올해 할 수 있을까요? 경기 꺾이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여튼 뭐 제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미국이 그 기준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꺾인다며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좀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신흥국의 GDP가 0.7% 정도 꺾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1%포인트 올라가면. 예, 1%포인트 올라가면. 근데 1%포인트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간 GDP가 0.6%포인트 꺾일 것이다. 2년 동안 합산으로. 예, 예.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신흥국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크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여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2년간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고점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마다 주식시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솔직히 지난 제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네. 저는 시장 간다고 얘기했다가 네. 주가가 한번 출렁이면서 또 시장에 대해서 잘못 봤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손님들의 계좌를 보면은 그때보단 15%에서 20%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수 저도 거기에 계좌 하나 열면 안 될까요? 예, 약간 항상 연락처를-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지수는 지수다. 근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쪽은 여전히 수익률 게임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즉 이를 충분히 보여줬던 게 지난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었죠. 네네.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섹터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변화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이제 개인 중심으로의 세력들이 이제는 또 남북 경협 관련된 쪽으로 강하게 좀 다가 붙었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주도적인 흐름들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충분히 편승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지수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든데 종목 중심으로 어떤 수익률 게임 장세의 변화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나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미국 시장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도 러셀 지수죠.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글로벌 시장에 약간 비슷한 공통된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경기선행지수 100 이것을 밑돌았다. 제일 큰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그게 선행지수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게 이렇게 안 좋았어요? 글쎄 일단 전반적으로 좀 지금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면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증가율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제조업에 대한 순환 지표나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제 경기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특별히 어디가 좀 심하게 나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건설업은 굉장히 나빴을 거 아니에요. 건설 수주, 뭐 허가 면적 뭐 이런 예, 거. 맞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건설 기성 자체도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제 반영을 한다면 그러면 예. 뭐 허가 면적이나 뭐 이런 거는 훨씬 더 나쁘겠네. 그렇죠. 예. 다른 거는 뭐 그 괜찮아요? 다른 것도 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뭐 고용이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그 경기 지표들이 다 안 좋은데 최근에 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약간 그 소매 판매 이쪽이 조금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는 경기 전반적인 거 봤을 때 대부분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제 수지표를 보면 우리 네. 서비스 수출은 항상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특별히 이게 마이너스가 비즈니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인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 이 서비스라는 산업 자체가 한국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한국의 서비스업 자체가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내수 시장을 일단 예. 서비스 수지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수지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뭐 법률이나 네. 뭐 이런 그 비즈니스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네. 이제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관광도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일단 관광은 다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일단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영향이고 수가 다른 있고. 부분들도 다 마이너스고 그렇죠. 어차피. 이 관광객 줄면 우리 어디가 힘들어요? 관광객 지금 지금 다시 돌아서질 않네요 아무리 봐도. 예, 일단은 뭐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낮은 상태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특히 이제 네.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뭐 여행 수지, 그다음에 뭐 주식 시장에 있어서 알아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뭐 화장품 중국 관련주들, 그 중국 관련 그 내수, 그다음에 뭐 카지노 이런 쪽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치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는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관광객들이 이제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거처럼 그 대중국 관련한 그러한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이 확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일단 감정이 상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관광이라는 것들은 네. 더군다나 특히 뭐 저희들이 그동안 내세울 수 있었던 것들은 상품 중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러한 뭐 몇몇 제품들인데 이런 것들이 국제 경쟁력을 과연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관광객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뭐 여행사들이나 면세점들은 수익을 좀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인한 내수의 붐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퍼지게 만드시네요. 제 것만 나쁘게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좋게 얘기하셔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것만 다 이렇게 나빠? BSI도 나쁘고 BSI도 최저고 왜 이래요? 우리나라 것만 다 나쁘네? 그렇게까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제가 보기에는 네. BSI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심리적인 관점이라고 본다고 했었을 때 네. 정부의 역할이 좀 큰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상당한 역할력, 저는 그 지위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크죠. 예, 요즘 여기 같은 또 경우 금감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그렇죠. 또 다 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정부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게 네. 일단 그동안까지는 성장 주도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쪽 부분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크게 키워서 나라를 끌고 가자라는 분위기였었는데 네. 이제는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좀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적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네.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 쪽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특히 대기업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조사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업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도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 뭐 이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한진 사태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심리가 위축되게 되는 사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 그러겠죠. 일단 뭐 한진이 지금 대표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재벌들이 뭐 한진만 그러겠느냐라는 게 이제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상당 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는 국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별로 크지 않은 거죠. 네. 수입 물가 쪽은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일단 사실 저희가 이제 영초에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그 올해 이제 이슈로 뽑았던 게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제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 이슈를 하나 뽑았었는데요. 예.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그다지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래도 네. 식당 뭐 이런 데 값은 다 올랐던데.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식당을 가보면 일단 뭐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서 음식값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겠습니다라고 써놓고 네. 이렇긴 한데 뭐 지표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물가가 크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이제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가 지수는 그렇게 급등한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가? 예, 그래서 환율은 영향이 없나요? 뭐 환율도 그 워낙 최근에 이제 그 뭐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달러에 대비해서 좀 강세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물가 측면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주된 요인은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수입 물가나 이런 부분이 좀 상승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가계대출 잡는다고 막 그랬는데도 가계대출은 왕창 늘었어요. 이게 원인이 주로 어떤 데 있는 건가요? 뭐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 대출이 현재 지금 많이 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과 이제 갭 이런 부분들이 축소되고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펴서 부동산을 이제 사게 하는 부분들이 좀 높았었죠. 거기에 따른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지금 뭐 임계치에 거의 다다른 상황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조금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앞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가계대출에 발목을 잡히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제 친구가 핀테크 업체를 합니다. 네. 핀테크 업체 사장입니다. 네. 핀테크 업체라고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금 수요자와 자영 공급자, 그러니까 즉 돈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모아다가 빌려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쪽을 업체를 하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얼굴을 못 봅니다. 정신없이 바쁘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은행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다 막아놓은 어떤 흐름들이 이제 풍선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쪽에서도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은행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은행 외에 나오는 이제 보험이라든가 저축은행 이런 쪽은 오히려 지금이 성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대출이 되는 쪽이 어디냐를 찾아다니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은행권은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외의 부분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우후죽순 커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아파트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에 네. 출연을 했어요.
네. 이금융권이 당신 아파트 얼마까지 대출 가능 이거. 90%까지 나옵니다. 네, 요즘. 90% 나와요. 네. 90%까지 써붙여 놓더라고요. 대출 가능이라고. 그런 네. 거 보면 정부가 조여놨어도 이금융권 쪽에서는 지금 대출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텐데 네. 그 청민연구원 네. 그 뭐냐면 가계대출 이번에 늘어난 거는 주택담보대출은 별로 안 늘었는데 생활자금들이 늘어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혹시 그 뭐 통계도 중요하긴 한데 네. 혹시 생활자금으로 받아서 주택담 그 구입자금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뭐 올해 최근에 이제 나온 지표가 이제 가계대출이 1,450조 정도 된다고 했고 진가폭 자체가 이제 둔화됐다고는 나오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이제 LTV나 이런 것들로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사 처리고 또 뭐 최근에 분양이 그러니까 신규 분양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주택에 대한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신용대출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금리 그래서, 부담만 예, 더 높여준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용대출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지표 자체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그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야 정확하게 이게 주택담보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건 예. 알지만 신용대출은 그 용도를 자기가 쓰기 나름인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용도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집 사는 데 써요. 이거 안 할 테니까 생활비로 써요. 이러고 다 자기 말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도가 일반 뭐 생활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생활로 쓰였는지 집 사는 데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들 그쪽으로 바꿉니다. 특히 이제 바꾸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안 되는 그런 네. 쪽에서는 그걸 바꿔서 이용한다고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금리 인상 늦어지거나 못하게 되고 경기가 심하게 둔한데도 심하게 나빠지지는 않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대출 땡길 수 있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 한번 또 가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뭐 딴 얘기까지 넘어와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글쎄요. 걱정스럽네요. 부동산을 근데 일단은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심리가 작용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주거용 이외에 투자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틀어막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한 번 더 움직이기는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더라도 네.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하고 튀어 올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저 그게 사실은 재건축일 것 같습니다. 재건축, 예. 특히 지금같이 재건축의 재개발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 모두 다 네. 그런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며칠 전에 또 기사가 나왔듯이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려놓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그거를 안고 그냥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4, 5년 참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이런 분위기 쪽에서 나왔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서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가구 수가 400가구였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조금 더 늘려서 6, 700가구까지 늘려서 재건축의 어떤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다시 바뀐다는 얘기죠. 다 먹어놨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갔었을 때 또 다른 어떤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있으면 재건축 사야 되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 깨알처럼 알려주셔서. 근데 정민용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이 만에 하나 지금 정부 정책은 당장은 틀어막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는 이건 또 다시 폭발하게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간다고 보면 우리 그냥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은 얘기를 한 건데 가계부채 저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얼마 나와 있어요? 한 150 와 있어요 지금 우리?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브프라임 때 미국보다는 더 높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미국이 138%였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더 뛰면 그러면 가계부채 또 폭증을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오는 우리 그 버블 붕괴의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글쎄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앞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네.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지 않을까 아, 생각을 그렇죠. 좀 그러긴 하겠네. 근데 뭐 집 있으니까 뭐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렇죠. 예. 사야 될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사실 그 제가 걱정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경기 침체가 좀 크게 오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게 경기 침체를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자 우리 고용 동향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죠. 네. 현재 지표로 나타나는 고용 동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고용 동향 지금 어떤지 한번 쭉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일단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그 취업자 수가 40만 명대였는데 최근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빴던 적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좀 최근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소매나 숙박업 이런 쪽에 이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낮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최저임금 영향으로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총리께서도 언급을 하셨죠. 네, 최저임금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예, 관심 있게 한번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언론에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교육 서비스 쪽이 좀 취업자 수가 많이 안 좋은데 네. 그건 이거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 그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런 교육 쪽 사업이 좀 좋지 않지 않았을까. 학력 인구가 예, 계속 예, 감소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건설업도 최근에 취업자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 경제 자체가 이제 건설 투자에 좀 의존하는 경제 구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신규 취업자의 기여율도 보면은 건설업이 대부분 한 40% 정도 높게 차지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건설 부분이 안 좋아지면 하반기에 이제 더 많은 실업자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산업 구조 조정입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나 조선 쪽 이런 쪽에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규 취업자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이 산업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게 자동차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좀 안 좋다는 얘기는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겉에 바르는 페인트 회사까지 네. 영향이 다 갈 텐데.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보면은 제조업 분야에서 조선업하고 그러니까 자동차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이제 파급되는 산업들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산업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이 안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고용 상황은 더 어려워지나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공 부분 쪽에 취업자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네. 이는 이제 결국 공무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보면 순수 취업자 증감은 마이너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공공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공무원이나 이런 뽑는 게 불규칙적이면 그 하반기에도 이런 고용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건설 기성이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 시장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실업자가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하반기에도 고용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우리 경기 안 좋을 때 그때 모습으로 가고 한단 말이에요. 고용으로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안 좋게 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수출 호조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 수출에서도 이제 대부분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제가 정확히 이제 판단이 안 서지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를 양산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공급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반도체도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고 잘못하면 치킨 게임 들어갈 예.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수출 부분이 더 안 좋아지면 이런 부분이 또 하반기에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지금 정부가 당초 한 3% 정도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봐야 돼요?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2.8%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3%는 못 미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2.8은 이런 네. 상황이 오기 전에 전망을 했던 게 2.8이고 네. 그럼 수정 전망으로 더 낮추진 않나요? 그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판단이 좀 안 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조금 이렇게 건설 부분이나 고용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그 하향할 가능성은 있죠. 하향할 가능성이 예, 있다. 예. 뭐 2.6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2.7.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도 2.8을 좀 낮은 수준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고용 시장이나 그 건설업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좀 그 정부치 예측치보다 좀 낮게 잡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선반영해서 낮춰 잡았다. 네, 예. 역시 성장률 연마치 제일 잘 맞추긴 하더라고요. 뭐, 다 무당들을 연구원으로 뽑아놨는지. 차 사장님, 예. 성장률 좀 둔화될 거라고 보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쭉 얘기해왔던 그런 상황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뭐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반도체 시장인데 네. 반도체도 이제 뭐 고점 논란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앞서 또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중국의 추격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전반적으로 생산이나 수출 이런 부분들에 타격이 좀 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뭐 계속 얘기했던 뭐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고용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목표치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주식시장은 계속 간다. 저는 지금 두 분께서 하셨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역시. 이렇게 나와야 쎄. 토론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흐름들의 대부분을 보면 가장 안 좋았을 때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판단을 봤었을 때 앞서 말씀했던 이제 뭐 관광 관련된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인 관광객 관련된 쪽에서 가장 겨울 때 수치라든가 여행이 비수기 때 수치를 좀 적용해서 지금 움직이는 변화라고 봤었을 때는 개선 요인들이 지금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부터 지금 이제 또 이제 고용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도 지금 한참 구조조정입니다. 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당연히 취업자 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제 GM 사태 안정되기 시작하고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약간 개선의 기미지만 조금씩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바닥에서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요인들이 더 크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정민용군. 네. 그 사드 부분에서 우리 관광객, 중국 관광객 줄어든 거, 그게 우리 GDP 효과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글쎄 그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계산한 게 있는데 네.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GDP 한 0.2% 정도 됐던 것 그게 같습니다. 커요? 0.4%로 발표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면 3%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지금 계산. 그렇게 예측하기가 좀 단적인 예로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명동 가보면 됩니다. 명동은 명동은 요즘 좀 늘었던데. 늘었습니다. 확실히 네. 늘었습니다. 확실히 네, 늘었어요. 제가 이제 뭐 또 다른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지나치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은 좀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중국 관광객은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픈 전에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싼코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즉 어떤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어떤 보따리 개인 모욕성부터 관광객들. 그런부터 흐름들이 이제 뭔가 좀 혜택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관광 버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광 버스 자체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보여,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도 예전에 길을 막을 수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조금씩 눈에 띄는 게 지금 나오는 변화의 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명동 가보면 좀 많이 늘긴 늘었더라고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제 사무실이 명동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중국 내수 화장품 뭐 이런 거 별로 여전히 안 좋게 보시잖아요.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사람이 이게 와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와도 지금 이제 그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중국도 네. 우리나라 것만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죠.
로컬 업체들이 그동안 워낙 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중국 버스를 수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전라도 지역에서는 전기버스를 이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밑에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중국 우리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 그래서 사드 문제로 한 몇 개월 막혔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올해 성장률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고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 전망은 안 했겠지만 네, 전망은 안 했지만 전망 작업할 타이밍이 아직 아니니까. 네,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긴 한데 일단 그러니까 올해 이제 3% 성장을 했을 경우와 이제 못했을 경우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뭐 내년은 올해보다는 더 나아지기보다는 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비관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 이제 세계 경기도 어느 정도 이제 돌아설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언제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지금 경기 순환 자체도 거의 이제 그 순환 사이클 보면 1, 4분면에 이제 거의 고점을 향해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향후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이제 트럼프의 어떤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효과가 나타나서 이 경제 상승 압력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내년에 어떤 그 확장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둔화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한국 경제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성장률 예를 들어서 수치를 한번 찍어서 얘기해 보면 올해 예를 들면 2.8 정도를 했다. 그 추경 없이 그 정도를 전제하에 그럼 내년에는 2.5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2.8보다는 좀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 2.5까지는 아니다. 네. 그럼 내년에 둔화돼도 아주 그렇게 뭐 심하게 둔화되는 모양은 아니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네. 금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7월 달이 좀 힘들다고 전제를 한번 깔아놓고 7월달에 못 올렸을 때를 전제를 네. 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성장률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금리를 보면 일단 그 미국과의 금리 격차나 확대나 이런 장기화를 좀 고려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 금리 차 자체가 격차가 확대되고 장기화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외국인 자금 유출 현상이 이제 발생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 만약에 금리 인상을 못 한다면 내년 초에는 꼭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일단- 경기가 더 위축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외국인 자금 유출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그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점점 빨라지면 달러화 강세의 가능성이 이제 더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도 약세가 돼버리면 그 자금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이런 원화 강세를 좀 붙잡아둘 수 있는 게 일단 어쨌든 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해야 같고요. 된다?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감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 소장님, 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이견이신가요? 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김 부장님 아까부터 계속 네. 반대편에 쓰시던데. 네, 일단 저는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네. 여기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겠지만 추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경 효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파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추경이 항상 어떤 일시적인 효과다라는 쪽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파장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꼬를 터주게 됐었을 때 그에 따른 변화가 조금 더 확장세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많이 얘기하는 내수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반기에 가장 큰 전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런 정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차장님 올해 하반기 하고 뭐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주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뭐 계속 뭐 약간 제가 비관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부분들이 네.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냐?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한진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러한 그 경영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부분을 빼고 나면은 그 오히려 기업들의 이익이 감익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네.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올해 주식시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수준이 오히려 여기서 뭐 횡보하는 수준 정도, 네. 그 정도로서 올해는 마감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님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지수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의 관점에서 얘기해 주세요. 지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 지금 그러네. 예,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액면 분할한 뒤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많이 특히, 했죠. 예, 액면 분할 흥행에 실패했죠. 네, 누군가 나보고도 사라 그러다 해서 안 샀진 않네. 예. 근데 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액면 분할을 했었을 때 어떤 인기를 끌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개인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네. 개인들이 접근하기 쉽다. 근데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사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더 먹을 게 많은 남북경협주나 이런 쪽으로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가 있다 보니까 네. 뭐하러 굳이 삼성전자 사서 500원, 1000원 뛰기를 해. 차라리 남북경협주 쪽에서 오히려 화끈하게 먹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소외가 된 부분들이죠. 아. 그런 관점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약간 소외가 돼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대적인 밸류상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의 고점이 고점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가만 보게 되면은 싼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은 아직은 충분히 남았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움직여도 저는 2,600원 충분히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은 아마 하반기에도 한 번쯤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코스피, 코스닥 예상 밴드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2,500에서 2,600 네.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럼 보죠. 별로 그렇게 지금보다 올라갈 일이 예, 없다고 뭐 보시죠?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네. 물론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 속에서 이제 활발히 뭐 교체 매매가 있을 묻어나겠지만. 분 있겠지만 지수로 본다라면 그 정도 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밑에로 내려 여전히 좀 버블이 좀 가라앉아야 된다고 가라앉아야 보시는군요. 되는 수준까지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수준 그런 기준 어느 정도? 일단 뭐 지금 한 850, 860 사이로 이 정도인가요 지금? 네, 그래서 뭐 850을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어렵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쪽으로는. 하단 쪽으로 하면 뭐 820 정도 820. 예,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네. 또 똑같은 그 우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답을 주시죠. 일단 지수를 강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힘들고요. 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의 지수를 그러니까 오늘 얼마에 끝났어 그러면 다 모릅니다. 네. 오늘 지수가 얼마에 끝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얼마 끝났어요?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들이 네. 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수는 지수의 변화보다 종목의 재평가를 가장 크게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섹터 같은 경우 이번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물론 주식시장에서 꿈을 먹고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게 주식이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저희가 보통 남북경협주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섹터를 보게 되면 중화학 쪽, 건설 쪽 이런 쪽입니다. 네. 근데 이런 쪽의 종목들을 탄력들을 봤었을 때 보통 이제 저 종목은 영원히 PR 6배야. 저 종목은 영원히 PR 7배야라고 하는 저평가의 모습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탈피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런 어떤 저평가를 탈피하는 모멘텀을 이런 데서 가져다서 던져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까지 않는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런 기회 요인들, 즉 싼 종목인데 이게 어떤 모멘텀으로 해서 하반기에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요인들은 아직 다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주식해도 돼요라고 물으면 저는 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시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수 안 물어볼게요. 대신에 그 다음에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뭐 부분보다 네. 이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그 PBR이나 또는 퍼나 이런 거가 좀 변화를 받겠죠.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로 많이 받을 게 여기 남북 경협주만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다? 예, 시멘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보통 아세아 시멘트라는 회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네. 이런 회사 그냥 시멘트 업체겠지 뭐라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회사입니다. 전혀 없었죠. 예. 그런데 이 회사가 현대 시멘트를 인수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시장 점유율 7위에서 시장 점유율 빅3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성신양호의 쌍용양호의 안쪽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흐름이 주가의 저평가 흐름들을 이거 어떻게 소화하지? 라는 어떤 고민들이 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또 하나 시멘트 가격이 지금 1% 정도 인상을 뭐 시멘트 가격에 대한 인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실적도 당연히 업사이드가 되겠죠. 그럼 퍼나 PBR이 또 당연히 늘어나겠죠. 올라간다. 네, 그 부분까지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 10만 원대 있던 주가가 19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떤 합병 효과나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까지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게 아마 지금 나오는 시장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매수가와 목표가는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차 사장님, 네. 그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될 거고 지배 구조도 많이 개선이 되면서 배당 성향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네.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특히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뭐 섹터라든가 네. 그거로 인한 PBR이나 PER이 뭐 우리 우리 김 부장님에게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 그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결국 EPS 곱하기 퍼라고 본 퍼에 이제 네. 주가가 나오는데 현재 지금 퍼가 동시에 다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얘기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주뿐만이 아니라 EPS는 현재는 똑같은데. 예, 똑같은데 현재 퍼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네. 여기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결국 이제 퍼가 동시에 다 올라가는 부분 속에서 네. EPS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건 이제 똘똘한 주식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EPS가 하향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EPS가 증가하는 지금 업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장비 업종이랄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건설 업종도 EPS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중화학 쪽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관심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에 네. 이제 집중하는 그러한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뭐 그 오늘 짚어볼 얘기는 대충 다 짚어본 것 같죠? 네. 네, 우리 그 경기 흐름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내년 그리고 우리 금리 인상 가능성 전망 이런 거 다 짚어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도 조금은 좀 짚어본 것 같습니다.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